각 후보의 선거 운동만큼이나 차기 서울시장의 공약과 비전에도 우리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무총장님 좀 살펴보셨죠? 예, 저희 매니페스토 본부가 10대 공약, 10대 핵심 공약을 물어봤고요. 또 우선순위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공약을 물어보고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는 게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만 결국은 1순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는 그 1순위 공약이요. 21분 컴팩트 도시가 1순위 공약이었고요. 2순위 핵심 공약은 디지털 경제 수도였고요. 3순위는 2045 탄소 중립 도시 이게 3순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1순위 핵심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건축화로 정상화로 18만 5천 호 공급하겠다. 두 번째도 똑같이 부동산 공약이었는데요. 쌍생주택 7만 호, 모아주택 3만 호 공급하겠다. 3순위의 핵심 공약 또한 주택 공급 가로막는 규제 협파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양측의 우선순위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각 후보가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10대 공약 전체를 더 살펴보면 아마 이번 선거를 어떻게 임하는지가 좀 보이는데요.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는 이제 전망적 투표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서울시정은 같이 승계를 하되 또 특히 산업구조 개편, 과학기술이전 발전회의가 산업구조를 좀 개편하겠다. 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쪽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야권 후보인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표본적 투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측의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여러 공약 중 가운데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 공약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공약들이 있는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요. 박영선 후보의 청년 출발 자산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나머지 30에서 40대 될 때 원금으로 좀 갚게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제시가 됐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 중에는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공약을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기준 연소득이 2천만 원일 경우에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보통 6천만 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차익이 한 4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이 약 한 50%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본소득과 반대되는 내지는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거 과정 때 좀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약 40조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국회나 정부 협조를 굉장히 많이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 선거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정책들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보다는 서로 좀 사회적으로 진보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수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 또 LH 사태로 어느 때보다 부동산 민심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먼저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5년간 이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어떨까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36만 채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해서 18만 5천 채를 공급하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서 짓는 상생주택과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을 통한 10만 채 등을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은 양측 모두 허용이라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규제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발생한 이익은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반면 오 후보는 신규 지정이 중단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서 연간 2만 채를 재지정하고요. 노후주거지도 5년간 3만 5천 채 규모로 신규 구역을 지정합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도 다른데요.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21분 콤팩트시티,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를 벤치마킹한 공약으로 서울을 21개 그린 다액도시로 만들어서 출퇴근과 여가 등의 활동을 21분 거리 반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5대 거점을 중심으로 3대 서울경제축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서남권은 각 구도의 특성에 맞게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산업과 교육, 연구기능, 금융기능을 연계해서 경제의 한 축으로 만들고요. 강남권도 인공지능과 IT 산업, 금융, 문화창조 사업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폭발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LH 사태 관련 두 후보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반값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뭐 초과이익 환수다, 안전진단 강화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들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두 후보의 이 부동산 공약을 이렇게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무총장님, 일단은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방식의 개발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개발 건축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은 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합니다.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개의 다액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이 공급하는 곳들이 아마 여러 좀 다양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5개 거점화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대로 발전하는 대로 주택 공급 부지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단점이라고 보는 것은 과연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이 공급과 수요로만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나 내지는 어떤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된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일단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구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꿀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주도 방식, 민간 개발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에 투기장으로 변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보완점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 임기가요.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내년 6월까지면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공약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년 3개월짜리 시장을 유권자는 고용하고 싶었으나 5년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년 3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사 한 1회 이상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12월 달에 붙일 수 있고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막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연도 때는 또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1년 3개월짜리 이 1년 3개월 동안 뭘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권자들이 공약을 쭉 저희도 이렇게 살펴보긴 해도 과연 지켜질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고용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동안 안 지키면요. 다음에 해고하시면 되고요.
네. 잘 지키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되고요. 예. 엉망으로 하면 탄핵, 리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공약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요. 이건 고용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분명하게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매번 이 후보들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공약을 요구하고 예, 공약을 그렇습니다. 검토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실제로 실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저희가 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예.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가 대부분 예. 아니면 말고 시기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어떻게 네. 언론과 시민사회가 같이 통제할 것인가는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워낙 임기가 짧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후보들한테는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이 보궐선거 때는 대부분 대형 국책 사업을 포함해서 예. 선물 보따리가 산타클로스처럼 자꾸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 사업을 그 보궐선거 지역에다가 갖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보고요. 예, 또 예. 보궐선거라고 하는 게 선거가 잘못돼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서 후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공약이 빈 공짜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